현재 캐나다가 중국으로부터 거센 겁박을 받으며 큰 국가의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나다는 지난 수년간 중국과 외교적인 갈등에 휩싸여 있습니다만 용감하게 잘 대응해 왔는데요. 일각에서는 국토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지만 인구가 적고 국방력이 매우 약한 캐나다가 이렇게 당당하게 중국과 맞서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이라는 강력한 동맹이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사실상 캐나다는 제2의 미국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며 영연방 5아이즈의 핵심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연방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이 회피하는 중국과의 싸움을 이어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캐나다에서 최근 수차례 한국의 방산에 관한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가 안보의 위기가 나오며 더욱 이러한 상황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게다가 이는 뜻밖의 미국 때문에 더욱더 한국의 각종 방산을 찾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등장했는데요. 현재 캐나다가 왜 그렇게 다급해졌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고 한국 방산과 연계성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중국과 캐나다는 매우 심각한 외교적 갈등에 봉착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타이밍은 러시아 전쟁이 벌어지고 중국의 태평양 패권 야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 벌어진 사건을 보면 중국이 이제 미국과 붙어있는 캐나다에게도 거친 움직임을 보인다는 겁니다. 우선 캐나다 정부가 자국 정치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 외교관을 추방하기로 하자 중국도 자국 주재 캐나다 외교관 한 명을 맞추방하기로 하면서 양국 간 외교 갈등이 격화됐는데요. 지난 8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정부는 주 토론토 중국 영사관 소속 자오웨이를 외교적 기피 인물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해 추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관 추방은 양국이 할 수 있는 외교적 조치 중에 가장 심각한 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의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해온 캐나다 보수당 마이클 청 연방 하원 의원의 홍콩 친인척 정보를 수집하는 등 이들을 탄압하려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데 따른 것입니다. 멜라니 졸리 외교장관은 설명을 내고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내정 간섭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캐나다에 있는 외교관들에게 이런 행동에 관여할 경우 집으로 돌려보낼 것이라 경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오웨이는 정보 수집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서에 적시된 인물입니다. 홍콩 출신 이민자의 아들인 청 의원은 지난 2021년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탄압을 인종학살로 규정하자는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중국의 요주의 인물 리스트에 올랐고 결국 중국의 제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론이 악화되었으며 급기야 중국 외교관을 추방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중국은 곧바로 이에 맞서서 상하이 주재 캐나다 총영사관에 소속된 제니퍼 라론드 영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오늘 13일 이전에 중국을 떠날 것을 요구했다고 중국 CCTV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 외교 대변인은 강력한 보복을 예고할 때 쓰는 말인 현의 능마라는 말을 꺼내 들었는데요. 현의 능마는 위험에 빠지고서야 정신을 차린다는 뜻으로 중국이 다른 나라의 강력한 보복을 경고할 때 쓰는 용어죠. 이어 점점 더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며 캐나다가 무모하게 행동한다면 중국은 강력한 반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결국 이러다 보면 호주에 대한 무역 보복 같은 국면 등이 등장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예전의 외교 갈등과는 다르게 중국이 군사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도 보이고 있는데요. 과거 양국은 캐나다가 2018년 12월 미국의 요청으로 멍완저우 화해의 부회장을 체포하자 중국이 캐나다인 2명을 잇따라 구금해 첨예한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만 현재 캐나다는 중국이 수년간 자국을 정치권을 비롯해 다양하게 공격해왔다는 것을 파악했으며 중국은 캐나다를 보복하기 위해서 캐나다의 가장 약한 고리인 군사 분야를 건드릴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이미 중국 군함은 수년 전부터 알래스카 인근을 항해하면서 미국의 코앞까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021년 중국 유도 미사일 구축함 등 4척은 알래스카 알류샨 열도 북극의 수역에 나타났으며 예전과 같으면 간 큰 이러한 행동은 상상도 못했겠지만 중국은 이제 함정을 이끌고 미국 앞마당까지 나온 셈이죠.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서 해안이 가장 길며 군사력이 전반적으로 약한 캐나다는 비상이 걸린 모습입니다. 물론 캐나다는 미국이라는 동맹이 존재하지만 이제 더 이상 국가 안보를 좌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러시아는 바로 북극을 마주하고 캐나다와 가까워 중국과 콤비를 이룰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4월 중에 캐나다 언론은 캐나다의 잠수함 프로젝트 신형 잠수함 12척 도입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캐나다의 동부와 서부에
각각 6대를 배치해 작전에 투입하기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의존해온 미국에서 캐나다가 필요한 잠수함을 빨리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현재 호주 핵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이는 대략 2040에서 45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의 20년간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당장 3,000톤급 잠수함이 필요한 캐나다는 급한 것이죠. 지난 2011년 캐나다 해군 훈련 중에 잠수함이 해안에서 좌초가 되는 등 노쇠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욱 빠른 잠수함 교체가 시급하며 중국과 러시아가 곧 위협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캐나다의 잠수함들은 대부분 미국 혹은 외 국가에서 중고로 들여와 부품 수리와 호환성도 떨어지며 이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어 그러다 보니 새로 사는 게 훨씬 나은 형국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납기를 맞출 만한 빠른 국가가 존재하느냐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된 것입니다. 그때와 맞물려 한국의 납기를 폴란드가 확인시켜주며 유럽에서는 큰 돌풍을 일으킨 모습이 나온 것이죠. 또한 사후 AS 측면에서 한국보다 나은 방산 국가가 과연 존재하는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네로라 하는 대기업들은 어지간한 국가 한 곳보다 대형 프로젝트를 신속히 진행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캐나다는 이미 지난 겨울부터 한국의 K9에 대해 문의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캐나다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측에 약 20문의 K9을 문의해왔으며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유럽의 K9 열풍과 더불어 캐나다의 안보가 시급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캐나다는 올 들어 K9 유저 클럽 모임에 지속적으로 옵저버로 참여하면서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미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에스토니아 등 대다수 나토국 혹은 영연방 국가가 사용 중인 데다가 가성비 전 세계 최고 평가를 받고 있는 K9에 대해서 관심을 더욱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캐나다는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견하면서 곡사포 등을 투입하면서 전력 공백이 생겼고 이에 따라 더욱 한국의 장비들이 육군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이 요구하는 스펙은 결국 한국과 일본으로 좁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이 그 기준에 맞으며 일본은 쿼드 멤버로 캐나다와 더욱 성향을 같이 가져갑니다. 한국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캐나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 막판 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그 와중에 한국이 일본을 앞서며 가장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납기를 잘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현지 생산과 관련된 기술 이전 부분에서도 다른 여타 국가와는 차별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핵심 기술을 이전해주기보다는 현지 생산 합작을 진행하는 게 한국 강점입니다. 일본은 바로 이것이 치명타가 되어 호주 잠수함 수주권에서 프랑스의 수주를 빼앗기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결국 프랑스도 미국에 빼앗기긴 했지만 당시 일본이 호주의 수주를 못 받은 건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호주는 결정적인 몇 가지 사안으로 일본 대신 프랑스를 택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호주는 아베 정부와 긴밀한 관계였고 오바마가 일본까지 강력하게 추천했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 잠수함을 건조받기로 내략설이 돌 정도로 미쯔비시 중공업이 유력한 후보였는데 막판에 중국의 반대로 일본의 수주가 무산되었고 결국 프랑스가 수주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당시 호주에는 새로운 집권 총리로 텀블 총리가 신임받았는데 그는 대표적 친중파였으며 그가 왕위 부장을 만났을 때 왕위 부장은 일본의 무기 수출은 평화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고 중국도 이전 호주 정부가 일본과 잠수함 사업 뒤에 결국 창을 중국으로 겨눌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적어도 일본이 수주하는 것만큼은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의견이 외교가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당시 호주에서 가장 많은 철광석을 비롯해 와인 등 무역 비중이 큰 곳이 중국이었기 때문에 텀블 총리는 곧바로 이전 정부 에버 총리의 친일 기조를 버리고 중국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어부지리로 프랑스 나발 그룹 등이 50조 원짜리 잠수함 프로젝트를 어렵지 않게 따냈다는 것이죠. 일본은 호주와 같은 군사안보 동맹체인 쿼드라고 하지만 무기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한국보다 그 의미가 뒤처지며 게다가 호주는 일본 국방부와 자민당 고위급 의원들이 잠수함을 판매할 때 망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주 현지의 디펜스 매거진은 일본은 잠수함 프로젝트 때 호주에 잠수함을 판매하려고 하면서도 내부적으로 호주는 정보 보안이 취약한 국가이며 기술 이전을 해주면 유출시킬 가능성이 크다라며 호주 정부가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을 했는데 이때 일로 호주는 일본 방산 사업에 등을 돌렸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으나 일본 총리 관저와 외무상이 유감을 강력히 표할 정도로 호주의 막판 변심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잠수함 사업의 어려운 단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운데 절충무역은 물론이고 납기와 현지 생산 등 가장 강점을 갖는 한국이 거론되는 겁니다.
과연 캐나다가 한국과 60조 원가량 되는 잠수함 프로젝트를 진행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